그러니까 좋은 건축을 하면은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서 인간이 만든 건축이 서로 앙상블을 이루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로즈우드 미야코지마는 이곳에 있는 원래의 기억을 존중하면서 그거를 건축적으로 잘 승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오늘 저희는 미야코지마에 있는 새로 오픈한 로즈우드 호텔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죠.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웰컴 센터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조금 전에 인사드린 데가 드랍오프 존이고, 공항에서 픽업해 갖고 온 손님들을 내려주면은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동선에서 보이는 데는 이렇게 열려 있는 병치가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이 건축가분 네덜란드 건축가분이신데, 이분은 항상 동선이 가는 방향으로 제일 좋은 장면을 열어 놓습니다. 사실 그게 FM 같은 디자인의 정석이거든요. 진행 방향이 막혀 있으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진행 방향에 창문이 뚫려서 바깥 경치를 보게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림을 걸거나 도자기를 놓거나 예술품 같은 오브제를 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대로 이 축을 따라서 메인으로 딱 이 전체 전경이 볼 수 있게 해놓고, 파노라마로 모든 마스터 플랜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체크인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딱 레이어가 보이시죠? 일단은 이 비지팅 센터의 앞에 있는 좁은 폭의 정원이 보이고, 근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경으로 중간쯤에 보이는 게 오픈 스페이스를 쭉 열어놓고, 오른쪽에는 여러 야자수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바깥쪽 레이어로 쫙 경계부에 모든 집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수평선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제주도라든지 이런 섬들의 특징은 기울기가 해안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앉게 되는 방향은 자연스럽게 바다를 향해서 앉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이는 거는 수평선이 보이게 되고, 저 수평선이 제 시야의 제일 큰 특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모든 지붕들이 다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호미 때에도 수평선으로 평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가 이렇게 보이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입면을 했죠. 그게 처마가 돼서 그림자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방식을 건축가가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정석에 가까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건물이 높아지면은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 섬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지붕이 바람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낮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집들을 보시면은 지붕이 되게 낮습니다. 경사가 급하지 않고. 비는 많이 내리지만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평평한 지붕을 선택하는 거는 바람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붕은 다 평지붕으로 되어 있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처마가 길게 나와 있죠. 물론 비가 내리치는 것도 막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처마가 없으면은 창문을 열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처마를 최대한 길게 뽑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길게 뽑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야지 직사광선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너무 뽑으면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져요. 구조적으로 너무나 과하지 않으면서 또 너무 뽑으면 햇빛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적당한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m 좀 안 되게 뽑은 것 같아요. 햇빛을 약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만 뽑았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하는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뒤쪽에서 진입을 했죠. 그럼 진입 방향에서 왔을 때 사실은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거는 간판이 달려있는 로즈우드라고 하는 저 레벨이 붙은 주변의 재료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혹뜨기 스타일로 된 것도 있고, 한번 자르되 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물갈기 같이 갈아가지고 중간에 메꾼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른 패턴이지만은 사실 한 가지 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미야코지마 로즈우드의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건축을 이끌어가는 중심 컨셉입니다. 석회암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걸로 딱 몬드리안 그림처럼 쪼개져 있는 이 벽체가 바깥에서 안으로 타고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이 아니고 되게 비정형의 것들을 만들어서 진짜 땅을 밟은 것 같은 느낌이 나게끔 일부러 거칠게 만든 거죠. 사실 이 건축가의 의도는 바깥의 재료와 안의 재료를 똑같게 만든 겁니다. 지금 바깥에 이 세 가지 모양으로 가공한 잘라져 있는 것들은 벽체를 타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비정형의 돌이 된 거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타고 들어오고, 이게 여기를 관통해서 이 유리창 바깥으로까지 나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 들어올 때 저 문은 솔리드한 나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막아줘야겠죠. 근데 열었어요. 그러면은 열자마자 뻥 뚫려가지고 이 전경이 보이는 걸로 되는데, 그러면 이게 쫙 시선이 나가는 느낌이 나야 되니까 바깥에 현관에 있었던 재료가 바닥을 타고 바깥으로 뚫고 나가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 액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리창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되게 만드는 겁니다. 바깥 재료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까지 나가고요. 이 유리는 벽체가 돼 있다가 이게 디귿자로 안으로 파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건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더 크로스되게끔 만든 거고요. 내부와 외부를 평면상에서 꺾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 뭐냐? 위하고 아래예요. 얘를 그냥 평지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아침에 해가 뜰 때에는 여기가 햇빛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동쪽 햇빛이 들어올 때 이 햇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천장의 높이를 다르게 만들어서 그 갭을 만들고 그 갭에 의해서 저 빛이 안으로 더 새어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 햇빛, 서쪽 햇빛, 남쪽 햇빛 다 네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데 뒤쪽으로는 어차피 서비스가 있으니까 창문을 뚫을 수가 없어서 저런 고측 창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지붕의 레벨 차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앉아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 지붕을 평지붕으로 만들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입면상에서 보이는 저 띠는 평행선 두 개가 가게끔 딱 수평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수평으로 만들면 빗물이 내렸을 때 굽에,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어서 빗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옥상 부분에 어떻게든 기울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방수 재료를 미장을 해놓고 기울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처마 부분에 있는 띠하고 사이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갭을 좀 둔 거죠. 기울기를 줘서 경계 부분으로 물이 빠져서 배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테일을 설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즈드 호텔은 최근에 떠오르는 고급 브랜드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티크 호텔이죠. 이 호텔이 지역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곳은 홍콩에 있는 로즈드 호텔인데 최근에 전 세계 호텔 랭킹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올해 1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미슐랭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슐랭이라고 하는 가이드가 나온 이유가 미슐랭이 타이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회사가 자기네 타이어를 잘 쓰게 많이 쓰게 하려면 자동차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좋은 식당이 뭐냐를 리스트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식당들이 미슐랭 리스트가 나왔는데 미슐랭 스타 받은 레스토랑들, 되게 좋은 레스토랑들이 쭉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호텔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미슐랭 스타가 아니고 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슐랭 키를 받는 그런 호텔들이 선정이 되는데 최근에 이 로즈우드 미야코지마도 미슐랭 키를 받았습니다. 오픈한 지는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올 3월에 오픈을 했고 이제 7개월 만에 그거를 받은 거는 되게 빠른 기간 안에 받은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만듭니다. 홍콩은 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호텔이었고 여기는 완전히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리조트 스타일의 호텔이기 때문에 모든 방들이 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타운하우스 같은 스타일의 그런 호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일단 홍콩을 경험했으니까 홍콩은 제 기억에는 약간 블랙 앤 화이트 톤이었어요. 되게 시크한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었었는데 근데 여기에 딱 왔을 때는 일단 첫눈에 드는 인상은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거는 나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로즈우드 호텔에 있는 두 번째로 비싼 방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곳이 150평짜리 투베드룸 유니트로 되어 있는 곳인데 현관문 들고 들어오면은 안도다도 설명할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전통 건축이 들어갈 때 되게 시퀀스 복잡하게 꺾는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왼쪽으로 한번 꺾어서 이쪽을 보게 되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비지팅 센터하고 똑같이 열어줘서 시선이 확장되게 만들고 좁고 긴 정원이 있고 그 뒤로 데크가 보이고 그 뒤로 바다 보이고 그 뒤로 섬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이 순서대로 쭉 돼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주변 환경 내가 서 있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집 그다음 데크 모든 공간 레이어 바이 레이어가 돼서 이 많은 6개 정도 되는 레이어들을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뷰 코리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딱 턴을 하면은 쫙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걸 느끼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 바로 뒷면에 보시면은 거울을 걸어놨습니다. 이 거울의 목적은 나가기 전에 한번 당신의 모습을 한번 체크업하고 나가라의 기능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기다 거울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 코리도가 저쪽으로 또 반사돼서 보이겠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인피니트하게 복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저 거울과 유리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거실로 들어가 볼게요. 거실로 턴해서 들어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복도 폭으로 뚫어서 창문을 그대로 만들어 놨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에 벽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한 번 더 꺾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 번 꺾었습니까? 들어올 때 문 열려고 한 번 꺾고 들어온 다음에 왼쪽으로 한 번 꺾고 좀 들어오면 또 왼쪽으로 꺾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었죠. 그러니까 4번 꺾은 다음에 드디어 여기 거실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실에 들어오면은 딱 보이는 거가 수영장이죠.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여기다가 굳이 이거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벽은. 이게 한눈에 쫙 떠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건축가는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좀 더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셔 가지고 왼쪽은 다이닝 존이 되고요. 오른쪽에 리빙 존이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좁은 폭의 코너 창들을 되게 잘 뚫어 놨어요, 곳곳에. 자칫 잘못하면은 지루하게 분절될 수 있는 공간들이 서로 약간의 간섭을 일으키면서 재미나게 만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여기가 들어오는 진입부에 정원을 좁게 만들어 놨는데 그 정원을 막는 벽이 여기까지 있었으면은 되게 재미가 없었을 텐데 요만큼을 1m 폭으로 또 뒤로 밀었죠. 그러면서 당연히 저쪽 햇빛도 들어오고,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가 저 정원을 볼 수 있게 측면에서 아까 들어오는 진입부의 정원을 좁은 방향 쪽에서 이 정원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은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랑 다른 거죠. 저기는 벽에 둘러싸여서 안정감 있게 바깥을 내려다 본다면, 난 여기 있으면은 이쪽으로도 정문이 뚫려 있고 저쪽으로도 유리창이 뚫려 있어 가지고 쭉 횡으로 열려 있는 그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창문에는 저런 커튼이 다 달려져 있어요. 그것도 전동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으면은 이 모든 창문들을 다 내려서 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내리면은 커튼이 다 벽으로 만드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뚫어 놓은, 와이드하게 파노라마로 뚫어 놓은 창문도 있고 좁고 긴 슬릿 형태의 창문도 있는데, 그것들을 곳곳에다가 동선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걔네들을 열었다 닫았다 온 오프를 시켜 놓으면은 단조로운 박스형 공간인 것 같지만은 되게 다채롭게 바뀔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남측 창문이 되게 좋다고 해서 남쪽으로만 창문을 놓는 경우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간이 단조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 서쪽, 북쪽에 각기 다른 모양의 창문들을 놓으면은 뷰뿐만이 아니고 그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라도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건축가가 그런 조작을 되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건축가는 다른 각도 안 씁니다. 딱 90도만 써요. 곡선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 직선으로 90도로 다 해놓고 그 안에서 조금씩 앞뒤로 밀어가지고 그 갭을 만들어서 조닝을 계속 스케일을 어떤 데는 넓게 어떤 데 좁게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디자인을 보실 때 이제 공간을 제가 딱 두 종류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동하는 공간, 하나는 머무는 공간. 딱 공간을 보시면 머무는 공간은 4m, 5m 폭의 이런 넓은 공간으로 만들고, 이동하는 공간은 1.5m 정도의 좁은 복도를 만들어서 그 공간의 긴장감을, 좁게 움직이는 복도 공간이었다가 오면은 정방형의 이런 공간으로 나눠졌다가 다시 좁았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90도로 되어 있는 그리드 안에서 1.5m, 1.2m 이 정도의 폭의 쉬프팅만으로도 이런 다채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집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수영장이 앞에 있고요. 와, 저기 바비큐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건축가들은 항상 이런 뷰를 만들 때 제일 관심사가 뭐냐 하면은 이 난간을 뭐로 할 거냐예요. 어쨌든 안전상에 의해서 난간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난간을 유리 난간을 할 거냐, 가로로 된 걸로 할 거냐, 세로로 된 걸로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거든요. 건물의 인면의 특징을 결정짓는데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건축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철이라고 해서 평평한 철로 만든 가로로 된 거를 썼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정도 간격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처져요. 근데 이걸 안 처지게 하려면은 이게 진짜 고강도의 질 좋은 철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께도 되게 두꺼워야 돼요. 근데 이 정도 얇기로 이 정도 거리를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안 처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철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감동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사비와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저 정도 폭으로 되어 있는 가로로 된 난간들을 보시면 가운데가 다 처져 있거든요. 아마 유리 난간 쓰면은 이제 유지 관리하는데 너무 어려웠을 것이고, 이제 바람을 막는 데는 좋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태풍이 불었을 때 그게 잘못하면은 파손될 유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저런 오픈되어 있는 걸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로로 된 걸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수평선을 강조해야 되는 디자인이니까 가로로 된 걸 최대한 쓰는 거고, 그리고 최대한 얇은 걸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비싼 철을 써가지고 저런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색깔은 뭐를 하느냐? 당연히 짙은 색 써야 됩니다. 백색을 쓰면 쓸수록 훨씬 눈에 띄어요. 어두운 색깔을 써가지고 바깥 풍경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자,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녀들 방인데요. 여기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진입부에 화장실, 욕실 등등이 딱 배치가 되어 있는 존이고, 일반적인 우리 호텔의 진입 시퀀스죠. 일단 들어온 다음에 방에 오면은 트윈 베드가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방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방보다 더 좋은데, 동선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프라이빗하니까 안쪽에 끝에를 안방으로 배치를 한 거죠. 아이들 방은 더 좋은 거는 이 창문 때문에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좁은 쪽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수영장을 볼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그냥 수영장으로 나가서 놀 수 있게 돼 있고, 저기서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와서 샤워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뷰가 진짜 기가 막힌 뷰인 것 같아요. 수영장이 있고 저기 앞에 조그마한 바위섬이 있거든요. 그 위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풍경이 펼쳐져 있고요. 이 앞에는 프라이빗 비치가 있습니다. 아주 얕은 바닷물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옆에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이 앞에 비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아마 여기서 놀겠죠. 건너편 쪽 섬은 워낙에 머니까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되고 이 모든 풍경을 내가 딱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치입니다. 이 섬이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보이는 포인트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은 내가 바깥의 바다를 봤을 때 여기서는요 건너편 쪽에 있는 섬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는 만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식당이 놓여진 쪽에서 보는 바다 풍경은 또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태평양으로 열려 있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하늘하고 바다가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하늘하고 바다가 만날 때 아주 납작한 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 섬 자체가 융기가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다른 점은 제주도는 화산섬이 있고요. 그 화산섬에 의해서 용암이 흘러내려서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섬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는데 이곳은 되게 나지막한 그러한 풍경이 연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은 뭐 거의 비슷한 공간 구성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침대가 조금 킹 사이즈 베드가 있다는 정도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좀 더 프라이빗한 그러한 공간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걸어가면서 이 단지 설계 전체를 보여드릴 텐데 이 단지는 90도로 되어 있는 그리드 안에서 이 건축가가 벽을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밀고 위로 밀고 아래로 밀고 해가지고 막 공간을 틈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뭐 공사비를 줄이려면 사실 이거 옆으로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근데 저거를 1.5m 이상 뗀 다음에 여기 창문 뚫고 위로 햇빛 들어오고 하늘이 보이게 하는 거죠. 이런 갭을 만드는 거가 사실 포인트예요. 땅값이 비싼데 우리 타운하우스 만들 때는 옆에 합벽으로 다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이 앞뒤로밖에 못 뚫리는데 이런 여유로운 공간에서는 얘를 띄어서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게끔 하고 이쪽에 좁은 공간에 이런 정원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미야코지마까지 와가지고 자연을 즐기고 싶은데 이곳에 바람과 햇빛을 즐기려 하려면은 계속해서 접점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위아래든 평면적으로든 이런 갭을 두고 햇빛 들어오고 바람 들어오고 정원 놓고 막 계속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만큼 표면적은 늘어나서 공사비를 많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화장실에서 저를 감동시키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게 세면대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씻으면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빠질 때 들어가는 것만큼 공기가 나와야 되니까 뭐 그러한 장치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그런 뚫린 게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가 있느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앞에 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단 깨끗하게 해놓고 공기 빠지는 구멍은 이쪽 어디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폭을 이걸로 가리고 대신에 이게 하나의 세면대로 보여야 되니까 여긴 턱을 만들고 얘는 이거랑 같은 높이로 안 하고 얘를 낮춰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존에다가는 이런 수건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걸 딱 여기다 얹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욕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욕조와 샤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설이에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샤워를 할 때 조그마한 큐비클에 들어가서 샤워하는 느낌이 아니고 이 욕조 공간까지 내가 써서 되게 넓은 샤워실에서 럭셔리하게 샤워를 하는 느낌이 나게 하는 이런 컨비네이션을 저는 가급적 모든 평면도에만 쓰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건 되게 연출을 잘 한 거죠. 얘가 여기서 딱 보면은 이 욕조 박스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의 돌덩어리처럼 나오게 딱 처리를 해 놓는 거고 이쪽은 뚫려 있어요. 샤워할 때 물이 욕조까지는 튀겠지만 여기까지는 안 튈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벽은 이 유리창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리고 여기는 나중에 청소할 수 있을 정도 폭으로 폭을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깥에 정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샤워할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되냐? 여기 유리돼서 여기까지 넓죠. 그다음에 이 정원까지도 내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몇 평 되는 공간 안에서 나는 혼자 샤워하는 느낌이 나게 한다. 그걸 위해서 유리하고 돌하고 타일하고 이런 것들을 관계들을 다 디테일하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 고민들이 보여요. 그다음에 여기도 내 샤워를 해 보니까 샤워하면은 이쪽으로 약간 구배가 경사 기울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빠지면은 여기서도 이쪽하고 이쪽 높이 차이가 다르잖아요. 물이 급격하게 일로 흘러서 일로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 붙이실 때 이게 뚜껑 레이더문이 잘못 놓은 것 같아. 줄눈이 원래 맞게끔 돼 있겠죠? 이렇게 놨어야 되는 거지. 이래야지 이 줄눈이 딱딱 맞잖아요. 근데 잘못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이 쓰여져 있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하신 분은 이 정도까지 건축가가 신경 썼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거 안 맞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요. 요 소금이네. 네,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하고 제가 어저께 써봤는데 소금하고 이 안에 이제 이런 이파리 같은 향 나는 허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고서 목욕을 하면은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리큐 석회암이라고 하는 건데요. 색깔이 저희가 보는 제주도 현무암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좀 밝은 색이거든요. 미야코시마 섬이 예전에는 산호초 지대였대요. 근데 이게 융기를 해가지고 이러한 바위가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종의 트레버틴이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거의 똑같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저 뒤에 보시면은 약간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밝은 회색. 저게 같은 석회암인데 쟤는 좀 더러워 보이고 어두운 색으로 돼 있지만은 쟤를 닦아내면은 이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왜 이런 밝은색 톤으로 이 단지의 메인 재료를 했을까 그게 의문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풀렸어요. 이게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석회암 지방으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는 좀 다른 색상을 가집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야코지마 섬이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산호초 지대였다가 융기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진입부에도 간판이 있었던 벽도 저 돌을 가공해서 한 첫 번째 벽이 나왔던 거고 여기서 딱 풍경을 보시면은 수평선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주는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쭉 있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거의 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벽들이거든요. 그럼 이 벽이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다 90도로 서 있거든요. 일단 제일 높은 벽이 뭐냐? 옆집하고 구분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벽이 쓰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앞부분에는 낮은 벽이 하나 서 있죠. 그거는 저 정문을 가리기 위한 벽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 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낮은 담장으로 가렸죠. 그 다음에 맨 바깥쪽으로 그거 정도 높이, 그거보다 좀 더 낮죠. 이런 낮은 담장을 또 뒀습니다. 보시면은 지나가는 행인하고 저 집하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레이어가 있나 한번 보시면은 바닥면이 있고 조경이 1m쯤 있고 낮은 담장이 서 있고 다시 조경이 있고 패스는 이렇게 리을자로 꺾어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벽이 하나 서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정도까지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처마는 여기까지 뽑았죠. 이 담장 있는 앞에까지 뽑아서 요 공간이 결국에는 내가 이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오거나 그럴 때에는 어쨌든 이 캐노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처리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얘가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색깔을 브라운색으로 칠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건축가의 의도는 거죠. 이 메인 지붕하고 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지붕 아니야. 사실은 같은 재료지만은 송판 노출로 해서 마무리를 치고 그 다음에 저쪽 벽면을 나무 색깔로 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가의 의도는 명확하게 보이죠. 콘크리트 색깔로 되어 있는 저 지붕은 제일 상단부에 하늘과 만나는 수평선과 같은 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지붕은 쟤랑 같은 위계는 아니고 이 문짝하고 같은 위계인 거예요. 문짝이 브라운색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담장 이게 제 메인이죠. 근데 요거까지 이 돌로 했으면은 뭐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공사비 이슈도 있고 하겠지만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이거 이 파티션 벽이 더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온 이 벽은 굳이 이걸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T자형 벽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얘는 일자로 가고 거기서 가로로 나온 거는 그냥 스토커 같은 재료로 해서 마감을 처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 일자로 된 벽은 다시 석회암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쟤는 왜 석회암을 썼느냐? 쟤는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덩어리니까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가로로 찢어 나온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위계로 이 풍경을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이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일단 제일 좋은 느낌은 뭐냐면은 주변의 집들의 문이 안 보입니다. 다 그림자 아래에 담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걷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되게 프라이빗하게 누구의 감시를 당하는 느낌 없이 그냥 쭉 걸을 수 있고 안에 있는 사람도 되게 프라이빗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디자인인 거죠. 제가 여기 계신 관계자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있는 식물들이 다 이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식생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보시는 것들은 다 오키나와 지역의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나는 그런 식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이제 처음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적용이 돼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사이즈도 더 커지고 또 무성해지다 보면은 몇 년 뒤에 오면은 또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이 리조트 단지 안에서 제일 중요한 식당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게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본다면은 광장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조트 단지 안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성당 같은 곳이 이 오른쪽에 있는 나기라고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이곳이 아침도 먹는 곳이고 메인 저녁 식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는 약간 바 같은 스타일의 그런 작은 뭐 햄버거 먹고 뭐 맥주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당이 하나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일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비싼 그런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개가 다 군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 들어올 텐데, 자동차가 이동하는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저런 약간 짙은 회색의 소포석 같은 거리 쭉 깔려 있어요. 불규칙한 형태. 어쨌든 자연의 경관처럼 보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아스팔트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돌로 주차장 같은 공간은 쭉 만들어 놨고요. 일단 쭉 보시면 여기가 쭉 열려 있죠. 저는 이 조각이 이 쉐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저쪽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집에서도 보셨듯이 이분은 진행 방향은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은,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니까 폭은 넓게 잡았죠. 지붕이 쭉 뻗어서 캐노피가 되게 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저걸 통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딱 잡히죠. 그걸 통해서 바라보는 게 바다입니다. 그냥 바다만 열어놔도 되는데 오브제를 하나를 놓고 싶었겠죠. 이 조각품도 보시면 바다의 파도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이 쉐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가운데가 뚫려 있죠. 뚫려 있어서 들어오는 진입에서는 이 뚫린 곳을 통해서 바다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조트가 주변 엣지 쪽으로는 주택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쭉 서라운드로 돌아가면서 배치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그 건축물 안에서 바깥 경치를 즐겨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디자인을 할 때에는 맨 바깥쪽 바다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길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그 실내 공간에서 바깥의 경치를 볼 때 어떻게 중경을 만들 것이냐.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리조트에 쓰는 방식은 수영장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집에서도 거실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 사이에 수영장이 가로로 길게 놓여져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당이 있으면은 바다 만나는 쪽에 당연히 인피니트 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네이처인 바다가 수영장 물로 전이 돼서 실내까지 들어오게끔 하는 그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어떻게든 없애게 하려고 우리 몇십 년 전부터 제일 유행하는 게 저런 인피니트 풀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물이 떨어져서 수영장에 경계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오면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가 이런 선베드거든요. 선베드에 앉아가지고 딱 누우면은 지금 선이 아주 얇게 백사장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인피니트 풀로 연결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바깥까지 이 수영장의 물 색깔과 저 바다의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앉아 있으면은 진짜 힐링되는 그런 포인트예요. 야, 기가 막힌데? 다리 엄청 길어 보이게 나오는데 사진에. 이곳이 낙이라고 제 메인 레스토랑인데요. 여기 리조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간이니까 이게 유럽의 도시를 치면은 광장과 그 앞에 있는 대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영장 있고 이 선베드 있는 곳이 광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넓은 공간이죠.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성당이 있는 거죠.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비유를 든다면은 저는 베니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니스에 가시면은 거기 베네치아 대성당이 있고요. 그 앞에 산 마르코 광장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바다가 딱 보이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것 같지만은 다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케일에 맞춰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흩어져서 이동하는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로 그냥 거의 다 구분이 나고요. 그게 그 공간의 DNA가 모든 스케일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니스에 가면은 바다 있고 산마르코 광장 있고 성당이 있다. 그럼 여기는 성당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메인 식당이 되고 그 앞에 광장 같은 게 있고 그다음 바다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여기가 천정고가 제일 높아야겠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메인 공간이니까 사람이 갑자기 분별쓸 때를 대비해서 이동하는 공간 옆으로 저런 좌석을 배치를 해가지고 웨이팅 존을 만들고 거기에는 낮은 어떤 처마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해와 비를 피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한 거죠. 요 바가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저녁에 많이 모이게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은 카노피라고 그래서 파사드도 되면서 캐노피도 되는 디자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내리면은 벽처럼 되는 거고요. 접어서 올리면 캐노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바깥에 앉은 존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곳에서 제일 고급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일식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아용품인가 봐요.
포카리 스웨트 광고 같은 장면인데. 네,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일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는 좀 앞에 보셨던 레스토랑하고는 좀 다른 컨디션이죠. 아까는 우리가 모든 단지를 등지고서 자연을 바라보는 거라면은 얘는 약간 측면에 와가지고 자연과 단지를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곳에다가 만들어 놓고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디귿자 형태로 뷰를 뚫어야겠죠. 제일 높은 곳이고 서라운드로 경치가 나오는 곳이니까 보면은 지금은 되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을 다 닫아놨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여름 같은 날씨 좋은 때에는 거의 다 열어놓고서 식사를 하면은 거의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창틀이 여기는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창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도 할 수 있고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채플에 와 있습니다. 이쪽 오시면은 이제 결혼식 한 다음에 파티할 수 있는 그런 큰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채플을 야외 공간으로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건축으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동그랗게 된 벽과 경사지붕, 지금 다 평평한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경사져 있고요. 이것만 유일하게 박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은 모든 건물이 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사각형 평면인데 얘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얘만 기울어진 지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가 특별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시면은 기울어진 두 개의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신랑 신부가 이 한쪽 지붕에 하나씩 서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딱 되는 모습이 이걸 풍경으로 해서 딱 만들어지는 거죠. 요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의자 놓고 앉으면 한 2, 30명 앉으면 거의 꽉 찰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이 벽이 은근히 차음이 잘 됩니다. 주변에 바람 소리하고 이 파도 소리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막혀 있기 때문에 되게 차분한 느낌 들고요. 천정이 낮으니까 얘기할 때 목소리도 잘 들리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 되면은 여기 보면은 LED 라이트가 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켜면은 이 부분만 되게 밝게 보일 겁니다. 이제 해가 여름에는 저쪽으로 지고 겨울에는 이쪽으로 진다고 그래요. 이제 보통 봄, 가을엔 가운데로 지고. 그러니까 이곳이 딱 이 앵글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선셋을 제일 즐길 수 있는 그런 앵글인 거죠.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저녁이 될 때쯤에 여기서 예식을 딱 하면은 이 불이 딱 들어오면서 여기는 되게 밝고 예식 딱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스파에 들어왔는데 사실 스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가는 공간마다 의식을 잘 못하지만은 우리 생각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냄새거든요.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난다. 이제 그러면은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나기 같은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 안에 어떤 향이 채우고 있느냐, 음식 냄새가 아니고 다른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게 다른 공간으로 느껴지거든요. 스파라는 공간은 메조트에서 가장 프라이빗한 퍼블릭 스페이스인 거예요. 퍼블릭 스페이스 중에서 제일 프라이빗한 경험을 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내 몸을 느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오감을 자극해야 되는데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영상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일단 향이 이곳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인을 하고 나서 웨이팅 존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쪽 따라오시죠. 두 번째 공간으로 오면은 옷 갈아입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체크인을 해요. 여기서 체크인을 하고 나서 야외 공간으로 들어와서 옷 갈아입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공간 쌓기라고 그래가지고 벽돌 사이사이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번 공간이 야외 공간이 보이는데 직접 들어가는 동선은 없습니다. 야외 공간으로 나왔는데 또 다른 야외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가려면은 이 방을 거쳐서만 가야 돼요. 자, 오셔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딱 톤 다운이 된 상태에서 가운을 입고 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마당의 공간으로 왔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이 공간은 구멍이 나 있는 저 공간 쌓기 담장 너머로 봤던 그 공간이지만은 내가 여기에 오려면은 벌써 몇 번의 시퀀스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웰컴 센터 같은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 공간 나왔죠. 그 다음에 탈의실 룸으로 들어간 다음에 네 번째 와서 다시 야외 공간, 수영장 있는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웨이팅 존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티를 마시면서 기다리게 되는데 이 공간이 되게 특별하죠.
왜냐면은 사방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약간 커튼을 만들어 놓고서 이곳에 햇빛이 필터돼서 들어오고 바깥 공기도 필터되게 들어왔어요. 이 공간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되게 차가운 공간이 아니고 이제 옷 벗기 직전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마사지 받기 직전의 공간이다 보면은 사실은 제일 패브릭한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한 느낌이 나야 되니까 접혀 있는 물결 치듯이 돼 있는 걸 통해서 바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걸 통해서 이게 5번째 공간이었죠. 그럼 문 열고 또 나갑니다. 6번째 공간이에요. 6번째 정원으로 다시 걷고요. 근데 가장 시크릿 가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곳을 거쳐서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룸이 있고 안에 짧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한번 보시면은 파킹장에서 내려서 웰컴 센터를 거치고 야외 정원에다가 탈의실 방을 거쳐서 야외 정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도하는 공간이 나오고 다시 야외 정원 나오고 7번째 공간이 여기입니다. 6개의 레이어를 통과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프라이빗한 곳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운을 벗고 내가 거의 알몸의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커튼 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공간을 가게 하려면은 이게 계속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계속 들어갈수록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고 중요한 공간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공간이 제일 중요한 공간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여기 배치도를 갖고 왔는데 이 건축가가 의도한 바가 뭐냐면은 이 스파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모든 동선이 있어요. 제가 7번 방에 묵고 있거든요. 그럼 이 7번 방으로 가려면 스파에서 나와서 이 사이로 걸어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려면은 이렇게 가서 아까 나기 레스토랑 앞에 거쳐서 이렇게 해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들어오는 길을 막다른 길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마스터 플랜을 짤 때 디자인을 할 때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안가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 해안가 엣지 부분으로 최대한 객실을 배치를 해야겠죠. 그러고 제일 퍼블릭한 공간인 바닷가 쪽으로는 수영장과 식당들 3개를 배치를 해놨는데 그런 다음에 이 스파라고 하는 공간이 리조트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이고 가장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크릿 가든 가운데다 박아 넣어놓고 막다른 길로 디자인을 했다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갈 때는 다시 역으로 7개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왔던 길 되돌아서 한참 가야지만이 가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이 스파에서 7번 방으로 갈 수 있는 좁은 오솔길 하나 만들지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스파의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접근 가능성이 거의 외통수 같이 한쪽 길로만 들어가고 나갈 때 다시 한쪽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막다른 길처럼 만들어 놔야지만이 이 단지가 훨씬 넓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절대적인 물리량이 아니고 기억의 총합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올 때 여러 장면을 보고서 거쳐서 왔잖아요. 다시 나갈 때 또 여러 장면을 거쳐서 나가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수록 이 단지는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 미로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뭐 10만 평이나 뭐 이 정도 땅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더 넓게 느껴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동선을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저는 전체 배치를 봤을 때 이런 구릉지의 거의 FM적인 공간 배치를 로즈우드 미야코지마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 셜록 홈즈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계곡이 있고 그 자연 가운데 테라스가 많은 집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환경론자가 봤을 때는 거기 아무것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건축가들은 그냥 그대로 자연을 두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다가 정말 좋은 건축을 만든다면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자연을 다른 각도에서 또 느끼면서 만약에 그 집이 없었다면은 테라스에 서서 그 계곡을 내려다보고 나뭇가지를 가깝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컨디션도 안 나왔을 거고 거실에서 쉬다가 계곡에 내려가서 수영을 하는 것들도 못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밤을 지새면서 그 계곡을 즐길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축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서 인간이 만든 건축이 서로 앙상블을 이루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마치 우리가 자연에 있는 많은 천연의 재료들이 있지만은 그 재료 자체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맛있는 향신료와 이런 걸 넣어서 가공을 하고 음식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은 훨씬 더 좋은 삶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좋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시골에다가 아파트 짓고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거 말고 자연과 잘 어우러진 그런 건축을 한다면 저는 그 자연 자체로 두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로즈우드 미야코지마에 와서 느낀 거는 이곳의 자연 자체도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섬이지만은 이곳에 자연을 최소한으로 건드리고 너무 과도하게 높지 않고 땅에 깔려서 있는 이런 유기적인 건축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서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면 사실은 그냥 나대지로 냅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새롭게 자연과 앙상블을 이룬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축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자연 경관에 뭐 건물 짓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건축이 잘 지어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냥 비치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식당에서 바라보는 비치도 있고 수영장을 사이에 두고서 바라보는 비치도 있고 훨씬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로즈우드 미야코지마는 자연의 경관을 그대로 리스펙트하면서 이곳에 있는 원래의 기억을 존중하면서 그거를 건축적으로 잘 승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배치도는 상당히 스마트하게 배치가 돼서 진입부는 높은 데서부터 진입을 해서 웰컴 센터에서 모든 전경을 내려다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건축가가 설정해 놓은 그 공간으로 개입해서 들어가면서 많은 공간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설정들이 되게 이 땅의 기울기와 평면상의 이 만의 형태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디자인이 된 건축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붕의 모양과 재료의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로컬에서 나오는 석회암을 사용해서 그 색깔을 그대로 잘 살려서 건축물이 전혀 주변 자연 경관과 충돌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건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야코지마 섬은 오키나와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이 과거에는 사실은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가 없었지만은 물이 빠져나가는 걸 다 막고 이 섬 자체를 하나의 물그릇처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식생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실 이런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식수원을 확보하는 게 인구 증가의 가장 결정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된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 여기는 돈 많은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공공의 사용이 아니면 허용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우리 세대만 바라보지 않고 좀 긴 스팬으로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은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많은 문화재들은 대부분 당대 왕을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이거나 아니면 최고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물건들과 예술품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한번 지어지면 좋은 거는 그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백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좋은 건축물은 전 인류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전에 유용준 관장님도 호화주택을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어떠한 문화재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조금 더 긴 스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한쪽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미야코지마가 한국에서는 요즘에 일본의 몰디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도 저가 항공을 타고 왔거든요. 직항이 있습니다. 2시간 50분이면 와요. 일본에 오면은 이제 편안한 거는 시차 적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와서 시차 적응하느라고 며칠 낭비하는 일 없이 빠르게 쉬고 돌아가서도 별로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비행기를 타면은 와이파이가 다 되잖아요. 인터넷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업무도 보고 그러면서 저는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쉬는 동안에 되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저희 셜록 현준에서는 미야코지마에 새로 오픈한 로즈우드 호텔에 와서 잘 쉬다가 갑니다. 자연과 잘 어우러진 그런 건축물을 잘 경험을 하고 돌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